이건 뭔가요? BGM이 심상치가 그러게요. 않습니다. 이거 영화 라붐의 OST인데 이거 소피 마르소가 프랑스에 듣고 있으면 내가 나온 영화의 음악을 너희들이 이렇게 쓰냐 뭐 이럴 것 같기도 해요. 시커먼 남자 3명이 있는데 조금 약간은 조금 어울리지 않나요? 진짜. 그렇죠. 예,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피 마르소가 지금 경기를 일으켜 같아요. 아 저도 약간 닭살 돋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계속 갑니다. 자, 새로운 코너가 오늘부터 뜹니다. 멀어진 이들도 다시 만나게 한다. 여야의 운명적 만남 이름하여 정만추.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그리고 신스틸러에서 전략자산으로 전략적 재배치가 된 개혁신당 김영남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피처링 라붐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피 마르소. 아, 남자 주인공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당초에 이름을 몰라요. 소피 마르소 기억이 안 나. 예. 그거는 남자라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까? 아마 프랑스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 어쨌든 정만추가 무슨 뜻이지 않습니까? 정만추. 예, 좀 전에 들어올 때 배웠는데 정치적 만남 축으로 했는데 예. 우리 김용남 그 의원하고 맞은편 앉으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네. 자, 그 얘기는 집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돌아와 뭐 이런 겁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면 무슨 뭐 후보 연대, 뭐 합당,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망한 집에 뭐 하려고 돌아가요. 그럼 그 집은 괜찮습니까 지금? 그 집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집 존재 자체가 아니, 지금 근데- 없잖아. 예? 작아서 뭐 짐 그래요? 챙기는데 얼마 예. 안 걸려요. 여기. 서로 지금 남의 집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이 얘기를 해보죠. 오늘 자연스러운 정치적 만남축. 이게 좋은데 이거. 화기애애해요. 저기 탄핵 심판 변론기를 추가 지정했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2시. 그날이 마지막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뭐 각자 입장을 들어본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통령 측이 지금 홍장호 전 차장하고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했거든요. 헌재가 받아주면 몇 번 더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오늘 결정한다고 하는데 일단 헌재가 요거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홍장원 네. 전 차장은 이미 증언을 했고 예. 이미 나왔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글쎄 다른 국무위원들을 통해서 그날 어떤 형태로 이른바 국무회의가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거는 대충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 답변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날 예.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헌재에서 안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고 예.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 87 헌법 이후로 그 가장 우리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이제 좀 새로운 사항이 이제 5년 대통령 단임제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 헌법재판소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과 그리고 신뢰를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를 보면은 사실은 뭐 어떤 잡범보다도 더 못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고 특히 이런 어떤 그 재판 어떤 진행 사항을 보면은 아니 뭐 정인 뭐 한두 명 더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특히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장 민주당의 탄핵 폭주, 입법 폭주, 예산 폭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권한대행이고 예. 또 지금 홍장원 전 처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정언이 엇갈리고 특히 어제 조태용 원장이 지금 뭐 그 시점 최초로 뭐 본인이 뭐 공간 부근에 어떤 썼기 때문에 휘갈겨 썼다고 했던 그런 정언 메모 시점부터 예. 거짓말이라고 지금 이제 판명을 한 시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확인을 안 하고 만약에 그 결론을 낸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불신 수용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정도의 어떤 정은 더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참석자 중에 잡범만도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그건 헌법재판관들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헤어스타일에 풀 메이크업까지 받고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대우를 해줘요. 메이크업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 예. 메이크업 한 것 같던데. 그래요? 그리고 글쎄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거를 예. 입법 폭주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예. 이 탄핵 재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야당이 입법 폭주하면은 비상계엄 선포해서 계엄금 국회에 보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익금 폭법이라는 게 이제 특검 입법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결국은 정작 만들어야 되는 예를 들면 어떤 그 중국인까지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어떤 간첩법 확대라든지 또 이때까지 현재 내지는 우리 국회에서 한 번도 있지 않은 대통령이라든지 권한대행이 거부를 한 것을 곧 이어서 다시 발의 이렇게 하는 사례가 사실은 없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어떤 원인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 알고 있다. 다른 어떤 국무위원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홍 의원 보시기에는 헌재가 급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급하죠. 지금 현재. 그러면 네. 왜 급한 것 같아요? 급하다고 저는 보시면. 네. 굳이 그렇게 연계짓고 싶지 않지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이걸 좀 뭐 선의로 생각하면 예. 빨리 이런 어떤 그 국가적 이런 혼란 상황을 좀 종식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선의도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2달을 요구했어요. 2달. 에? 2달. 2달이요? 2달 안에 탄핵 심리 끝나야 된다. 그랬었어요? 12월 달에 예, 헌법재판소 할 때 아. 2달에 끝내야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항소심 어떤 재판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지금 재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우리 법재판소라는 그런 어떤 그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그런 어떤 요구에도 저는 상당히 저는 그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김 의원 보시기에는 현재가 급해요? 일단 그거부터 급해요? 안 급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비교 사례를 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이 대통령 세 번째 탄핵이에요. 예. 첫 번째 탄핵 노무현 대통령 당시 탄핵 소추가 되고 결정 날 때까지 2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급한 건 아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자, 박근혜 그러면 대통령이 석 달 걸렸는데 이미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되고 지금 만 2달이 자, 되는 그러면- 해잖아요. 결정 날 때까지 석 달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 의원 보시기엔 급한 게 아니다. 예. 그럼 왜 국민의힘하고 대통령 측에서 계속 왜 이렇게 급해?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 국힘 쪽도 알아요. 어떤 식으로 헌재 결정이 날지는. 단지 그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네. 지금의 기존의 지지층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아니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갖고 예.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해서 탄핵당했다. 근데 예.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또 선거에 나와서 표 달라고 하려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재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뭐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거 딴 거 하나 짚어보죠. 사실 이게 탄핵 심판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어제 얘기가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이게 뭐 사실 탄핵 비상계엄 탄핵 심판한 게 쟁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국회 측 대리인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화 내역에 따르면 이러면서 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문자 2통을 받았고 그 다음 날에 답장을 보냈다. 통화 기록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 그러니까 뭔가 남아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럼 기억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문자를 김 여사와 자주 주고받습니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여사는 왜 비상계엄 전날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을까? 또 하나. 원장은 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명확한 답을 안 했을까? 진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이 궁금하다. 무슨 내용의 문자일까? 제가 쓸데없는 호기심입니까? 예, 저도 의원님? 뭐 그 어떤 내용의 문자일지는 뭐 모르겠는데 네. 뭐 일단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 사실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굳이 아주 의미 있는 거라면은 뭐 네. 당연히 기억하겠죠. 그런데 뭐 법정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 어떤 크게 어떤 의미 없는 어떤 네. 내용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은 국회 소추인단이 이런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느냐? 결국은 조태용 원장 어떤 정언 내지는 법정 정언의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은 듭니다. 왜냐하면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 차장의 정인 그
그 이제 메모 어떤 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간에서 부근에 쓴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본인 어떤 집무실에서 썼고 그것이 이제 CCTV 남아 있다. 강하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관련된 어떤 그 문제 내지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질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되는 정부라면 대통령의 영부인이 국정원장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을 일이 없죠. 과거에 그런 적이 있나 싶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는 특이하게 집권 초기부터 누가 V1이냐 내지는 V1 위에 V0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단면을 또 보여주는 거죠. 영부인이 국정원장하고 딴 사람도 아니고 국정원장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그 문자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본인 입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가끔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예. 가끔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부인이 국정원장한테 연락을 해왔으면 그 내용을 기억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태용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날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내용과 취지는 기억할 것이다. 그렇죠. 그걸 기억 못하면 사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헌재법정에서 국정원장에. 뭐 그런 내용을 기억한다 하더라도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얘기 안 한 거로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이죠. 통신 기록상 문자를 주고 받은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핸드폰을 압수해서 그걸 풀어보지 않는 한 뭐 그렇죠. 문자 내용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예. 공교롭게 시점이 계엄 직전이었으니까 예. 정말 그러면 영부인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몰랐냐? 혹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이 하나 있고 예. 주장대로 뭐 이번엔 정말 와이프 모르게 나 혼자 한 거야 막 신나서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준다고 하면 국정원이 정부 어느 부처보다도 해외 정보의 양이나 속도가 빠르잖아요. 예. 양도 많고 특히 전쟁과 관련한 그 정보는 오히려 외교부보다 그렇죠. 국정원이 더 빠르고 예. 풍부하다고 봐야 되는데 예. 혹시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과 관련해서 종전의 가능성, 시기 같은 거를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조사가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삼부토건에 관심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음모론인데. 그러면 아니 무슨 음모론이에요? 거의 뭐 김어준의 한동훈 사설과 비교되는 이야기를 막 하시네. 아니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 종전이 되면 재건 사업에 펼쳐지고 그러면은 뭐 삼부토건이든 우리나라 건설회사든 들어가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 그거 정보를 알고 싶었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아니, 진짜 이거는 김영남 의원의 개인 추측입니다. 이거. 근데 공교롭게 예? 대통령과 영부인의 행적과 예. 삼부토건의 주가 움직임이 거의 정확히 시기적으로 일치해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저희 내용의 쟁점이 아니고 김영남 의원의 개인적인 주장과 추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치쇼와 제 의견과는 아무런 관련이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보죠. 저 탄핵 심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대답이 뻔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데 일단 가정적으로 하나씩 보죠. 탄핵이 인용될 경우하고 기각될 경우. 인용 만약에 될 경우 그건 뭐 조기 대선 열리는 거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인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승복, 분열 뭐 이런 측면들도 있을 거고 국민의힘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건지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 탄핵 결과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뭐 당연히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기 뭐 대선으로 가니까 뭐 그렇겠지만 사실은 저는 우려스러운 게 예. 일반 어떤 국민들의 어떤 동향인데 예. 지금 지난주 그 토요일 날 그 대구 이제 동대구역에서도 예. 저도 이제 집회 참여했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하게 좀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탄핵 반대 특히
헌법재판소의 이런 어떤 불공정한 불법한 이런 진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그 과정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헌법학의 가장 권위자이신 허영 교수도 최근 언론에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불법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국민들께서 정말 그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결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에 따른 어떤 과정 관리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을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결정 이후에 혼란을 방지하기 네,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용 네. 이후에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예. 혼란 방지보다는 혼란을 조장하지만 않으면 다행인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은 탄핵이 인용되면 정말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지금까지의 스탠스로 봐서는 이 탄핵 인용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문제는 그 대선 준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탄핵 결정은 무효다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바른 대선 준비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보통 보면 탄핵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의 대선이고 대선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서 선관위의 후보 등록도 미리 해요. 선거일로부터 대략 한 달 전쯤에는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탄핵 시점으로부터 20일 정도 무렵에는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무효라는 불복을 주장함과 동시에 대선 준비를 해야 돼요. 당내 경선 준비를. 예. 그거 딜레마에 빠질 거려. 니네 무효라며 뭐 하는 거야? 왜 근데 후보 등록받고 왜 대선 준비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답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오던 관성이 있어서 네. 급변침 가능하겠냐 뭐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 네, 저런 생각은 아주 당연인 것이고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12.3 비상계엄 직후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하면 만약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출당됐으면 우리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은 형편없었을 겁니다. 지금 물론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는데 그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나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었어가 지금 80%가 대체로 넘어요.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는 개인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하나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좀 뭐 싸웠느냐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그 자유파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지의 가장 큰 원동력이 저는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잠재적인 후보들 중에서도 가만히 있는 김문수 지금 장관이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거든. 그런 게 하나 있던 증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반대 기각이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혼란이 오겠죠. 아니 전 국민이 12월 3일 밤 새벽에 벌어진 일을 똑똑히 다 봤어요. 실시간으로 라이브 중계가 돼서. 근데 내란 수계를 대통령직에 복귀시킨다? 헌재 결정에 의해서 뭐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네. 글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 우리 법률가인 우리 그 김영남 의원이 자꾸 내란 속에 확정적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맞은편에 잘 앉으셨네. 자 그럼 합당과 뭐 이런 거 물건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고 여기에 대해서 곧 대통령이 탄핵된다 이런 어떤 등식을 생각하는 것부터가 저는 지나치게 좀 섣부르고 특히 어떤 좌파와 그런 어떤 시각이라 생각을 하면서 예. 결국은 이제 내란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그 현직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발동한 사례가 곧 내란으로 연결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 어떤 허영 교수님 같은 예. 법률가의 어떤 생각인 것이고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탄핵 여부는 과연 이제 중대한 어떤 위반이 있어서 대통령직에 회복할 수 없을 것이 이런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행동 즉 한 2년 몇 개월 동안의 어떤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활동이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경제 면에서는 저는 잘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회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국힘 대선 어렵겠는데요. 해보니까.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짧게. 이재명 대표 대법원이 5월 내 선고가 불가능하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5월 내 대법 3월에는 2심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선거법 5월 내에 선고가 불가능하다. 대법원 선고 확정 판결까지 안 날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타임 라인 테이블로 타임스- 보면 사실은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예. 물론 항소심이 2월 26일 날 결심을 한다고 예. 미리 밝혔어요. 근데 선고일을 그러면 2주 후로 잡느냐 뭐 4주 후로 잡느냐 그게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3월 하순에 항소심 선고를 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상고를 대법원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나 답변서를 예, 예.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월 중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참 만만치 않죠. 자, 그럼 어렵죠. 예. 그런데 요 얘기를 이렇게 방송 나와서 5월 내에는 확정 판결까지 있기는 쉽지 않아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함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5월 중으로만 결정이 되지 않으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대선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됐을 때 뭐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로는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미국하고 달리 지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설이 우세하지만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를 지금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공직선거법에 이런 거를 막 초스피드로 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면소를 시도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저는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이거 폐지한다, 개정한다. 그렇죠. 근거 법률을 그럴 글쎄요. 수도 뭐 있다. 일단 예. 법률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위해서는 예.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 되니까 이제 대법원 확정 전에? 선고가 네. 언제쯤 가능하냐 이걸 계산한 거고 아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까지였어요. 근데 예. 본인이 중간에 자폭을 했지. 예. 그러면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확 열리면서 이런 예. 논의가 지금 가능해지는 거지. 아. 원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그냥 피선거권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자 잠깐 보죠. 명태균 씨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뭐 어제 변호인도 인터뷰를 하고 뭐 야당 민주당에서도 뭐 원희룡 전 장관 얘기도 하고 명태균 씨 주장이 나와요. 황금폰이 3대.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검찰에 이른바 황금폰을 3개, USB 하나 제출했는데 김건희 여사 육성도 있다.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다. 이거 명태균 씨 주장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제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원희룡 전 장관을 인수위에 추천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는 선대본부장인데 누구 추천으로 내가 인수위를 가? 그냥 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이거 황금폰이랑 명태균 씨의 이입. 여권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저는 폭탄입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명태균 황금폰이 아니라 중고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에서 이미 모든 정보는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탈탈탈탈 다 나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특검법으로 민주당이 추진을 하냐면 결국은 이것을 소재로 해서 만약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조기 대선 예. 시에 저는 정쟁용을 악용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현재 후보 중에서 몇 분이 여기에 뭐 이런 저렇게 그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악용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명태균 씨의 어떤 그런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제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협박 전화가 왔더라고. 진짜 그래요? 모르세요? 예? 진짜 모르세요? 저는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통화하신 적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 사건이 나와서 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비판을 하니까 두 번이나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누가요? 명태균한테. 아 직접요? 예. 그래요? 예. 오.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구속된 지 만 석 달이 됐어요. 근데 네. 창원지검이 지금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한번 털고 가야 돼요. 자, 국민적 알겠어요. 의혹을 자 털고 10초 가야죠. 예스노. 개혁신당은 별 문제 없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날 모른다. 예, 알겠습니다. 홍매와 같이 심었잖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석중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